21대 총선이요, 여러분 벌써 4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회가 아직까지 기본 게임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감시자들에서는 내년 총선의 변수들을 짚어보고요. 지역 정치권 분위기도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 선거법 변수, 지역 정가는입니다. 내년 총선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바로 그 패스트트랙을 탄 선거법 개정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4월이었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합의해서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으로 계속 부르고 있는 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갔는데요. 네. 이제 큰 틀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300명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지금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인 것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식으로 이제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당별로 이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일단 전국 정당 득표율대로 300석을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그 나눈 의석에서 실제 지역구에서 의석을 딴 게 있으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 중에 절반은 비례대표로 우선적으로 배당은 좀 그렇습니다. 의석을 이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그냥 정당 득표율대로 그대로 이제 의석을 배분하는데 이거야 지금하고 좀 비슷한 형식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석패율 제도가 또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지역구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해서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가 석패율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참 이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선거 연령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19세를 한 살 낮춰가지고 만 18세까지 선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하향 조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이 된다면 말 그대로 비례대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에게 좀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약간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정의당을 포함해서 군소정당 등의 의석수는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숫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2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석을 획득해야만 이제 원내 교섭 단체권을 갖는데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 선거제도로 하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만이 원내 교섭 단체권을 가지지 다른 정당 가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볼 때 좀 종합적으로 보면 양당제 구도가 온건 다당제 구도로 좀 바뀔 가능성이 크고 또 원내 교섭 단체권을 갖는 정당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곤 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활을 걸고 이 법안을 막고 있는 이유는 결국엔 밥그릇 싸움 때문인 거잖아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제1야당을 제외하고 처리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 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도 연동형 비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구에서 5석을 얻었다. 그런데 이게 8%를 득표를 했다고 한다면은 300석이니까 24석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5석을 제외하면 19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4석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한국당과 민주당은 보통 이 선거에 있어서 25% 안팎으로 봤기 때문에 다 100석 가까이 또 이상을 얻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단 한 석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수 정당에게 유리되고 다당제라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국회 의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한 석도 못 얻는 손해를 보면서도 왜 그러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허용하려고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이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에게 의석이라는 좋아하는 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허용해 주면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하는데 협조를 받기 위한 묘책이 이제 거기 들어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이승만 정부 시절에 4.4.5 계획과 같은 행태라고 이제 한국당에서는 비난을 하는데 다만 한국당이 그렇게 한두 손 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한국당이 얻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그 점에서 저는 오히려 한국당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제대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점을 강경투쟁 일병도로만 가면서 국민 홍보의 과정을 생략해버려가지고 한국당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지금 민중당의 입장을 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이제 비례대표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봉쇄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 득표율을 몇 프로를 득표를 해야지 비례대표 원내 지지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3% 5%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의 대한민국에서 저희들 같은 진보정당, 소수정당이 지지할 수 있는 장벽들은 설사 영도형 비례대표 된다 하더라도 이게 더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올 거고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에 한국 정치의 양당의 이거 한국 정치를 말아먹은 양당의 싹쓸이 정치를 이번에 깬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게 이 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경남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뭐 지금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듯해요. 지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보면 이제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 225석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구 인구 범위가 최소 15만 3,500명에서 최대 30만 7,100명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남 지역 선거구별로 인구수를 쭉 볼 때 원안대로 225석을 가면 의석수 변동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이제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절충안이 240석인데 240석을 가더라도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250석이 될 경우에는 그 지역구 인구 범위가 최소 13만 8,200명에서 최대 27만 6,400명이 됩니다. 현재 그 김해갑 인구수가 27만 9,500명이기 때문에 김해갑이 분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경우는 없다 보시면 되고 경남에서는요? 예, 잘하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거법이 그래서 어떤 안이 결국 통과가 되는지 혹은 통과가 안 되는지도 하나의 변수지만 변수는 또 하나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인데요. 경남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있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수 의원 양산 지역구인데요. 여기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또 여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문 대통령 경남 영입 인사 1호셨거든요. 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양산은 또 문 대통령 사저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경남 지역에서 그나마 민주당 내지 뭐 이쪽 표가 나오는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그 루트에서 또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올 초에부터 뭐 불출마한다 안 한다 뭐 이게 계속 얘기는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동료 의원을 다면 평가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 대상에서 명단이 없었어요. 서영수 의원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상 공식화된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낙동강 벨트의 현역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할 또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 다른 당 입장에서는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라서 과연 이 지역의 민주당에서 누구를 공천하고 어떻게 지켜낼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 경남에 옛날에는 뭐 자유한국당이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17대 이제 총선부터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상하게 낙동강을 끼고 이렇게 부산 북구부터 해서 창원 성산구까지 이제 7개 시군구까지 이게 낙동강 벨트를 묶여 있었는데 그중에 핵심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고향이거나 또 뭐 그런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창원은 이제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서 이제 7개 이제 시군구가 이제 묶여져 있는데 이게 올해 과연 내년에 그 2020년 총선에서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산갑에 뭐 그런 문제도 사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지역의 정서가 뭐 수도권은 정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서가 민주당에 크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만약에 양산원대 한 군데라도 무너지셔가면은 쭉 여파가 이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인재 영입의 문제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관건적인 문제인데 잘못된 인재를 영입했을 때는 경쟁력 없는 인재를 영입했을 때는 아마 한꺼번에 이게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면서는 뭐냐 이제 후보 난립 문제하고 그다음에 연합전선 이제 문제겠죠. 지금 이제 그 저희 같은 소수정당에 하고 그다음에 진보정당하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간에 후보의 난립과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낙동강 벨트의 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 감시자들이 157회인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난 총선 때도
과연 어떤 바람이 불 것인가, 경남 지역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감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와 비교해 보니까 많이 그래도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내용이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는 뭐 깃발만 꽂으면 뽑아줄 거냐, 뭐 민주당은 후보다 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민주당이 합니다. 후보를 잘 내야겠죠. 잘 내야 될까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뭐 공천 문제가 여러 걸려 있지만 민주당은 없잖아요, 사람이 지금. 김종수 유사 나왔죠, 뭐 못 나오죠, 안 나오죠 이러니까 뭐 사람이 없는데 차라리 저희 같은 사람께 그 출마하도록 그 자리 비워지면 우리가 나갔으면 한번 해볼 건데 한국 지금 보시는 분들은 민중당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 있습니다. 자리 비워지면 저희가 가서 한번 해볼 네. 그 진해죠.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재선이었는데 이번에 불출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진들이 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경남의 한국당, 자유한국당 3선 이상 의원들이 3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사실 출마를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불출마 선언하실까요? 일단 먼저 네. 그 김성찬 의원 같은 경우는 해독 이 그쵸, 네, 장군 출신이시죠. 장군 출신으로서 그 의정 활동도 그 군 관계나 또는 진해를 중심으로 한 수산 분야에 전문적으로 아주 지역에 열심히 일했고 네. 국회 활동도 성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불출마하는 데서 좀 의외다. 이렇게 성실히 하시는 분들은 좀 출마를 하고 불성실해서 불출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역대 이제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노동이나 당에 최소한 30% 정도는 현역이 물갈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대가, 그 요구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3선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 공천 받는 데는 한두 명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공천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상규 의원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이분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론에 따라서 굉장히 충성을 하셨는데 공천을 안 준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또 그 당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미 공천까지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공헌도를 생각을 하면 자한당에서 공천을 네.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거론되는 분들이 아마 출마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령대가 높고 참신하지도 못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회 활동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이제 공천을 받으면 해당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될지 몰라도 그 당이 이제 수도권 싸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는 이제 비례대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합적인 틀에서 보면 이분들이 그 공천을 배제하는 게 당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좀 네. 공천이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이제 전 의원입니다. 의원직 박탈이 확정이 났죠, 이분? 예. 그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 지역구 재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만, 의령, 밀양, 네. 창녕이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이 되었는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 그 엄영수 의원이 하만 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그 2억 원의 돈을 그 받았는데 이 돈이 선관위에 전혀 신고가 안 된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네.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떨어져도 의원직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의원직은 이제 상실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만, 의령, 밀양, 창녕 다들 아시다시피 그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선보다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자한당 후보로 홍준표 전 지사가 네. 계속해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분도 그런 욕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분의 고향이 창녕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말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지역구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는
또 밀양의 그 고향인 조희진 전 의원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준비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네. 그 홍준표 지사가 밀양이나 또는 경북 쪽에 네. 이렇게 뭐 타진을 한다고 해밍 들고 어느 쪽에 가면 좀 유리한가 요거 좀 찾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것이 당원이나 국민들 보기에 별로 좋게는 안 보입니다. 그것을 당 지도부가 한국당에서 모를 리 없고 그래서 공천은 좀 힘들고 마찬가지로 무소속도 이분 스타일을 봐서 절대 출마하지 않을 거다.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천을 줄 리는 없을 것 같고 성격상 무소속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 창녕 밀양 여기에서 네. 무소속으로 논리가 없고요. 예 다른 데서 그 다른 데서 공천을 받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은- 당에서 이야기를 험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험지 예. 그만 얘기하라고 하시던데. 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 본인이 탈당을 해가 새로운 당을 만들면 모르겠지만은 아하. 무소속으로 논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님이 경남에 출마했을 때의 정치 지형, 선거 지형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이슈들을 계속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경남에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왔을 때 얼마나 좋은 이슈를 생산해 줍니까? 그게 단순한 정책적 이슈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조롱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을 생산해 주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효과가 극대화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험지에 홍준표 지사를 꽂아서 거기에 승산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도전해 올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예를 들어 그- 창원 성산 이런데요. 창원성산이나 뭐 김해 쪽이나 김해 뭐 쪽이나. 한교안 대표가 볼 때는 김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험지에 준하는 거로 보기는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밀양은 결코 아니다. 결코 저는 아니다. 장담을 하고요. 밀양이든 김해든 홍준표 지사가 놓는다면 당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나머지 경남의 선거가 상당히 판 자체가 흔들어지게 되거든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볼 때는 홍 지사를 경남에 꼽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 그래 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박완수 의원이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지금 또 관심이 끄는 게 경남의 이 공천 판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홍 전 지사가 한교안 대표와 당에 대해서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박완수 의원을 사무총장 자리에 앉은 것은 아무래도 그 박완수 사무총장이 그 홍 전 지사를 좀 견제해라 하는 그런 뭐 암묵적 지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일단 둘 다 이제 대권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분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계속 이분들이 지금 보면 그 같은 당내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한 분이 살아남아야만이 자기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초기에 좀 진압하는 그러한 뭐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사무총장은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홍 전 지사가 그 박완수 의원이 사무총장 임명을 또 뭐라 했겠냐면 그 친박 진정 체제 강화라는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오히려 좀 그 홍 전 지사가 그 대놓고 이제 직접적인 어떠한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홍 전 지사하고 박완수 의원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악연의 관계에 좀 가깝다고 보는데 여러모로 홍 전 지사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 자리에 전 사무총장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공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 자리가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친박 체제라고 홍 대표가 이제 비판을 했을 때에 한교안 대표는 공천은 따로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어떤 기구를 신설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무총장의 이 발언에 대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천이 상당히 영향이 간다. 다만 이번 공천이 황체제 중심으로 완전히 가버린다고 한다면 제2의 공천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박완수 총장이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우연히 박완수 시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럴 때 보니까 생각이 상당히 좀 유연해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칼을 휘두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여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당직 그 새로 짜면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뭐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김세연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 소장이 계속 당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이제 이분을 물갈이하기 위해서 이제 당직 개편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와중에 박안수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고 또 박안수 사무총장은 뭐 본인은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부에서 보기에는 친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지금까지 계속 탄핵 청구 이후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온 당 쇄신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권자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친박이란 틀 자체는 사실은 좀 구시대의 낡은 틀이기 때문에 친박의 틀을 가지고 공천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마 20대 총선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홍준표 전 이사 같은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혈 입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제 거리인데 박안수 지금 신임 사무총장님이 과연 중앙무대에서 이번에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경남에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총선 한 4개월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감시보다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옆에 정치권 얘기는. 4개월 남았는데 총선 아마 금방 그 날짜가 올 거고요. 금방 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일단 그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예, 사법 예. 조치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사법 조치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나중에 설사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법 위반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국회법 위반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 행위들을 보면. 그래서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뽑아줘 봤자 의원직 상실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를 주기가 망설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검찰이 지금 빨리 뭐 가타부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선거가 다가오고 심지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결론을 안 내주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검찰의 고도의 정치다. 그 거대 야당의 의원들 상당수의 생사 여탈권을 지금 검찰이 쥐고 이걸 계속 지락펴락하면서 뭐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수처 설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 거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선거판에 검찰도 살짝 발을 담그고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보여서 이 부분을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12월 24일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김경수 도지사의 2심 그 판결이 나옵니다. 네. 이게 아마 경남 지역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대법원도 이제 이게 여당에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판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이 만일의 판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 오히려 그 동정표가 유발이 돼 가지고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지역에서는 또 여당에게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역 정가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뭐 선거법이 바뀐다고 정치가 바뀔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인 정치를 흐르는 동력은 아마 유권자의 힘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총선의 최대 변수는 바로 민심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